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오늘 제가 무심결에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정말 높아진 거예요. 진짜 가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 이번 가을 독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월간 책 리뷰 8월 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유지원 작가님의 글자 풍경입니다. 이 책은 첫 번째 한주픽 도서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또 한 명의 최애 작가가 생겼습니다. 바로 유지원 작가님이신데요. 저는 뭐랄까 약간 낭만 있는 지식인을 좋아해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명확한 견해가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감성적인 모습 때문에 약간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분들을 좋아하는데 이 글자 풍경을 읽으면서 이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찬욱 감독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는지 유지연 작가님을 과학자의 머리와 디자이너의 손과 시인의 마음을 가진 인문주의자라고 소개를 하셨는데요. 딱 그 표현이 적절하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자 풍경은 글자가 해주는 무궁무진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글자에 대한 전문 지식도 등장하지만 이 글자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의 역사, 문화, 심지어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까지 등장합니다. 어떤 시대든 각 언어가 있었고 그 언어를 기술하는 게 글자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복합적인 영향을 받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았던 글자들이 그 시대의 시대상, 환경, 과학기술 등과 같이 우리 삶의 대부분의 것들이 녹아져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통찰하셔서 군더더기 없이 설명해 주시는 유지연 작가님도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사실들을 토대로 타이포그래피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인상 깊었던 부분을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특별한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글자는 수평과 수직의 방향으로 배열이 되고 검은 획이 글자고 그 뒤는 바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랍에서는 이슬람 문양의 기하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때 그 이슬람 문양의 기하학이라고 하면 어떤 패턴이 90도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어떤 불규칙적 패턴들이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어떠한 주기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기하학의 영향을 받아서 아랍어는 빈 공간이 없이 글의 획 사이사이마다 문체나 문법이나 장식을 보조하는 작은 부호들이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랍어를 보면 글자라기보다는 그림체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글자의 기능이라고 하면 가독성, 즉 글자를 잘 읽히게 하는 기능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혹시 도로교통 표지판이 왜 그런 글자체로 쓰여져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글자의 판독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로에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분 1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도로교통 표지판도 순식간에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요. 이런 기능을 극대화시켜서 만든 게 바로 한길체라고 합니다. 2008년에 개발되어서 2008년 이후의 교통 표지판에는 모두 한길체로 쓰여져 있는데요. 한길체는 받침이 있을 경우에 세로가 길어지는 탈네모형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쓰였던 산돌 고딕체보다 더 높은 판독성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글자들이 외적인 미뿐만 아니라 여러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개발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글자 하나하나가 다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이 글의 추천사로 정재승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사한 책은 일상적인 것들을 한순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 책이 그렇다. 저도 정재승 교수님과 같은 근사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특히 저는 이 책을 전자책보다 종이책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다른 책과 조금 레이아웃이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위아래 여백도 굉장히 좁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이라던가 글자의 크기라던가 글자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가독성이 굉장히 좋게 배열이 되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특히 이 글자 풍경이라는 제목답게 여러 나라의 글자와 관련된 풍경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책은 이렇게 종이책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첫 번째 책, 글자 풍경이었습니다. 다음 책은 에크하르트 툴레의 이 순간의 나입니다. 불교 사상이나 명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라이 라마와 틱니칸과 함께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이 책은 이분이 처음 쓰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의 실전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선 책에 소개된 개념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져 있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실행에 바로 옮길 수 있는 실천적인 메시지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을 읽지 않아서인지 조금은 가볍게 느껴지는 책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실생활에서 적용할 만한 마음가짐이라던가 좋은 글귀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이런 분야의 책이 처음이시라면 먼저 첫 책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런 태도를 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설득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워낙이 불교 철학이나 명상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다른 책들을 읽어왔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그 개념을 되짚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고통에서 벗어나기, 사랑하기 등 여러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나에게 몰두하라는 건데요. 이 책에서는 고통과 불안이 과거와 미래라는 화상에 사로잡혀서 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미래에 있고 우리가 이 마음과 동일시 됨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서의 힘과 단순함에 단절될 때 불안을 느낀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동일시하지 않으면, 즉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으면 우리가 옳거나 틀렸다는 사실이 자아 감각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가 꼭 옳아야 한다는 강압적인 고정관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길을 걷다 보면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에 집중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 발걸음을 느껴본다던가 하는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를 통해서 온전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를 즐기지 못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책을 통해서 현재에 조금 더 집중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 에크하르트 툴레의 이 순간의 나였습니다. 세 번째 책은 프레드릭 베크만의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이 책은 두 번째 한주픽 도서입니다. 이 불안한 사람들은 프레드릭 베크만의 신작으로 이미 어른은 되었지만 내적으로는 불안한, 조금은 미성숙한 어른들을 위한 작품입니다. 당장 살 집을 위해서 87만 원이 필요해진 인물이 은행을 털 계획을 세우는데요.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고 한 오픈하우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오픈하우스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인질이 되면서 인질극이 시작되는데요. 이 인질극을 통해서 이 은행 강도와 인질들과 경찰 간의 그 내면의 상처들이 서로서로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만 소개를 하면 굉장히 유치한 소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소설은 밀실 미스터리 인질극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 책에 대한 분석과 감상을 자세하게 찍어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 프레드릭 베크만의 불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책은 르 꼴레지오의 황금 물고기입니다. 르 클레지오는 200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서정적인 문체를 가졌지만 인간의 삶에 대한, 현실에 대한 섬뜩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작가로 유명한데요. 이 황금 물고기는 한 소녀가 아랍 지역, 프랑스, 미국 등을 표류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상처받고 위로받으면서 성장해가는 한 소녀의 성장소설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이 왜 황금 물고기라는 제목을 갖게 됐을까 의아했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정말 적절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인공의 이름은 라일라이고 이 라일라가 납치를 당하는 장면부터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소설 첫 장면부터 소녀의 불행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라일라는 랄라 아스마라는 부인에게 팔려가게 되는데요. 사고로 한쪽 귀를 잃게 되기는 하지만 아스마 부인은 라일라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살면서 필요한 지식들을 가르쳐주면서 키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라일라 같지만 이 아스마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소녀의 불행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스마 부인이 가르쳐준 지식들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았지만 또 다른 불행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요. 특히 이 불행들이 어떤 허구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서 진짜 있을 법한 이야기들, 흑인 하층민에 대한 편견이라던가 지식인들의 이기적인 모습이라던가 안전하지 않는 외곽 도시의 치안 같은 정말 현실적인 문제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사실감을 높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경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라일라의 감정 변화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라일라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방법보다는 이런 라일라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라일라는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자신의 태초의 고향인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많은 것이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삶에 대한 애정이 어떤 삶이든지 빛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지점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황금 물고기라는 제목이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또 특히 이런 문학상을 받은 소설들은 조금 읽기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 이 황금 물고기는 쉽게 읽히는 편이었습니다. 섬세한 감정 표현과 함께 조금은 쉬운 문학 작품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황금 물고기 추천해 드립니다. 네 번째 책 르 클레지오의 황금 물고기였습니다. 다음 책은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입니다. 이 책은 세 번째 한주픽 도서입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세요. 제발 읽어주세요. 제가 간만에 오랜만에 마지막 페이지를 다 읽고 우와 하게 만든 정말 너무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작품보다 제가 너무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소개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느낌을 어떻게 전달해야지 제대로 전달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읽고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생의 한가운데라는 제목처럼 한 여자의 일생을 그 여자를 사랑한 남자의 시선으로 쓴 일기를 통해서 되짚어보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이 소설에서 특이한 점은 주인공 니나가 아니라 니나의 언니의 입장에서 쓰였다는 겁니다. 니나의 언니는 니나와 다르게 조금은 보수적이고 내향적인 인물인데요. 원래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던 사이의 자매가 한 호텔에서 마주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곧 런던으로 떠난다는 니나는 언니에게 마지막으로 같이 있어 달라는 부탁을 하는데요. 거의 처음으로 니나의 부탁을 받은 언니는 니나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니나와 언니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한 우편물이 도착을 합니다. 바로 이 우편물이 니나를 사랑한 슈타인 박사의 일기와 니나와 슈타인 박사가 나눴던 편지 꾸러미였습니다.
자매는 슈타인의 일기와 편지를 읽으면서 니나의 삶을 재조명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유분방하고 절망적인 시대에서도 자신만의 삶을 꿈꾸는 완벽주의자 성격의 니나, 그리고 조금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니나의 언니, 마지막으로 그냥 삶의 목표 자체가 니나였던, 니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한 남자, 이 세 인물이 같은 사건을 두고 각기 다른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특히 저는 니나의 삶에 대한 태도가 공감이 많이 가서 더욱더 애정이 많이 가던 작품이었고,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고집스러울 수 있는 니나의 자유의지마저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슈타인 박사도 굉장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이 구절은 어린 니나가 삶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삶에 대한 공포,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럴 때면 어떤 위대한 것에 대한 상념도, 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공포와 완전히 혼자인 것입니다. 공포의 가장 무서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해봅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 개의 대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 생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리라는, 아무것도 훌륭한 것을 이룰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그저 아무렇게나 흘려보내고 참으로 살지 않았으리라는 공포입니다. 또 내가 어떤 과오를 범하고 그 가오가 나의 발전을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판결지어 버리리라는 공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참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서 무슨 훌륭한 게 나오겠어요? 이 무슨 교만일까요? 마지막으로 니나의 자유를 위해서 니나를 포기하는 슈타인의 글입니다. 지금은 아침이다. 새해의 아침이다. 나는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명랑함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나는 내가 몇 년간 나도 모르게 살아온 생의 위기를 극복한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안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니나를 사랑한다. 새로운, 더 밝은 방법으로 다시는 잃을 수 없게 니나를 사랑한다. 나를 해탈시킨 고통에 나는 감사하고 싶다. 간밤의 눈물은 나의 생에 굳어진 괴로움을 씻어 흘려보냈다. 남은 것은 포기의 슬픔이다. 새로운 명랑함의 배경이 되어주는. 니나는 상징일지도 모른다. 내가 갖고 싶고 되고 싶은 모든 것의 비유일지도 모른다. 이 소설은 철학책은 아니지만 철학책만큼 삶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였습니다. 다음 책은 박정민 배우님의 산문 쓸만한 인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 중에 한 분이 박정민 님이신데요. 박정민 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을 한 줄 픽으로 선정할까 하다가 박정민 님이라는 그 캐릭터를 더 알아야지 와닿는 책이어서 이번에는 포함을 시키진 않았는데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찐따미가 낭낭한 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깊이가 없는 책은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그 배우님만의 감성을 배우님만의 문체로 잘 녹여낸 작품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기 못지않게 글솜씨도 굉장히 개성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배우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약간 겸손한 장난꾸러기 같은데 자기의 신념,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책에 더 좋았던 점은 이 책을 읽으면 박정민 배우님의 음성 지원이 자동으로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읽을 때마다 기분 좋게 읽을 수 있었고요. 또 내용 자체도 길지 않은 편에 속해서 굉장히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특히 배우님이 글 전체적으로
괜찮다, 고맙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당신도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표현해 주시고 계셔서 요즘 힘 빠진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만약에 박정민님을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유퀴즈 온더블럭에 박정민 편도 있었고 그게 이제 짤방으로도 잘 돌아다니거든요. 그걸 한 편 보시고 나서 아, 이 배우님이 이런 캐릭터구나 라고 아시고서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박정민님의 쓸만한 인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책은 정지음 작가님의 젊은 ADHD의 슬픔입니다. 여러분은 ADHD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처음에는 노홍철 아니면 떼쓰는 애기들 이런 장면이 먼저 떠올랐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ADHD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은 이 책이 ADHD를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목적보다는 이 질환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그 힘듦을 이미 겪고 잘 지내고 있는 인물이 위로를 해주는 작품을 쓰시고 싶었다고 해요. 저는 이 질환을 겪고 있진 않지만 이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의 시각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또 혹여나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새로웠던 게 ADHD가 어느 것에 모든 것에나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집중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때에는 굉장히 과몰입을 하게 되고 어쩔 때는 아예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걸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집중 못하고 과잉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뒤따라오는 일상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약속 시간을 못 지킨다던가 자기도 모르게 실언을 한다던가 가소비를 하는 것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똥을 보고 더러워서 다가가는 손을 이제 멈추게 되지만 ADHD 환자들은 이 똥이 더러운 줄 알면서도 다가가는 손을 제어를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은 자기가 지금까지 일으켰던 문제들이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들이 자기 자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ADHD의 영향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우울하셨는데 그 우울감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괜찮아지신다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셨는데요. 세상은 양쪽으로 봐야 좀 더 재미있는 곳이다. 자꾸 깜빡깜빡 잊고 아주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는 내가 예전에는 싫었다. 하지만 이제는 망각이 신이 주신 선물이고 나는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든 것 없이 가벼운 인생은 관점을 바꾸자 잊음으로써 가뿐해지는 인생이 되었다. 나는 계속 사사로이 절망스럽겠지만 그것들이 지속되지 않기에 결국은 행복해질 것이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은 평범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꼭 ADHD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보듬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공존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정지음 작가님의 젊은 ADHD의 슬픔이었습니다. 이렇게 8월달에 완독했던 책들을 리뷰해봤는데요. 이번 달에는 유지원 작가님과 생애 한가운데라는 굉장히 소중한 작품을 얻을 수 있어서 저 나름대로 뿌듯한 달이었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냄새가 풍기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달에는 가슴 두근거리는 작품을 만날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